여러분, 개영식은 모두 잘 보셨나요? 개영식 안내에서는 강연이 5시에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는 조금 당겨서 일찍 강사님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강사님을 만나 뵙게 될 텐데요. 제가 강사님에 대한 힌트를 조금 드려볼게요. 힌트는 강사님의 직업과 관련된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화살에 맞아 명중. 나무였으면 빨렸겠지. 저게 만든 게, 깼다! 깼다. 역시 우리가 하면 못할 것도 안 될 것도 없습니다. 이야, 장난 아니다. 대한민국 양궁의 명성, 역시 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네, 대충 감이 오시죠? 맞습니다. 올해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죠. 양궁 금메달을 보유하신 분입니다. 강사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담겨있는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양궁대회에서 주현정 선수가 2발 연속 반역의 정중앙을 뚫으면서 방송용 카메라를 깨버렸네요. 오늘의 영상입니다. 와, 무려 카메라 렌즈를 정말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이 거리가 올림픽 거리 70m에서 맞추신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70m가 얼마나 먼 거리인 줄 아십니까? 시외버스 12대를 붙여놓은 거리와 같다고 합니다. 2008년도 제29회 베이징 올림픽 양궁 여자 단체전 금메달, 2009년 제45회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리커브 여자 개인전 양궁 여자 개인전 금메달, 그리고 2010년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 양궁 여자 단체전 금메달까지 그 외에도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본격적으로 주현정 감독님과 만나기 전에 감독님께서 금메달을 따셨던 2010년 제16회 광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단체전 금메달 영상을 볼 건데요. 이 경기 당시 연장전까지 갈 정도로 감독님께서 굉장히 힘들게 금메달을 따셨다고 합니다.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연장입니다. 연장전입니다. 네. 야, 연장전. 네. 자, 연장 선언됐습니다. 네. 220점. 자, 165대 168로 뒤져있던 대한민국이 석점을 만회하면서 드디어 다시 연장전까지 승부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 자, 220대 220 연장전. 아, 정말 대단한 승부를 펼치는 대한민국. 1엔드에서 57대 56 한 점 내줬고, 2엔드에서 111대 한 점을 앞서갔습니다만은 2엔드에서 111대 110 한 점을 역전을 당했고, 3엔드에서는 무려 168대 165 석점을 뒤졌거든요. 예. 네, 이거를 220대 220으로 동점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연장전 갑니다. 연장전은 똑같은 방법이죠. 각 선수가 한 발씩, 즉 30점 만점의 경기를 해서 승부가 가려지게 되겠고요. 만약에 동점이 되면은 이렇게 3번 승부를 하죠. 네, 3번 승부를 해서 맨 마지막에 예. 10점 맨 10점 마지막까지도- 정중앙에서 가까운 화살이 있는 팀이 승리하게 됩니다. 네. 일단 연장전은 3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좌측에 우리 대한민국 응원단, 그리고 우측에 중국 응원단, 응원의 목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자, 과연 우리 대한민국 여자 양궁 대표팀 그동안 훈련해왔던 기량을 좀 충분히 발휘해서 4회 연속 자 금메달을 좀 따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콕 이후에 부산, 도하 여자 양궁 금메달을 따냈던 대한민국 여자 양궁팀 이제 연장전 시작됩니다.
끝까지 지켜줘야 됩니다. 자, 주현정. 예, 9점입니다. 네. 9점. 조금 괜찮으면서도 조금 아쉬움이 남는. 네. 슈팅 좋았습니다. 네. 자, 이어서 기법에 힘차게 쐈는데 9점. 아, 이렇게 되면 윤옥희가 10점을 하나 좀 쏴주고 기다려야 되는데. 자, 9점, 9점. 자, 일단 28점으로 자, 연장전 만들어 놨습니다. 예, 자, 윤옥희 9점, 선수가 9점. 시간 안에 길어지는 건 예. 그래도 좀 안심이 되고 예. 10점을 쏠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여기서 중국 청밍. 10점이네요. 10점 걸렸네요. 네. 10점. 장윤로. 구점이고요. 네. 자, 주샹산이 10점이냐 9점이냐 8점이냐네요. 네. 예. 자, 주샹산. 구점 또 동점입니다. 연장이네요. 네. 또 연장 갑니다. 이제 두 번째 연장전. 대단합니다. 네. 자, 뭐 지금은 뭐 애매한 화살도 없지요?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28대 28로 자, 이제 두 번째 연장전 다시 접어듭니다. 아,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한다는 그 표현이 지금 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지금 예, 이제 계속 그렇습니다. 김순영 의원이 이 바지에다가 땀을 닦고 있는데 아, 정말 애타죠. 예. 지금 사선에 서 있는 선수들과 선수들, 후배들. 예. 네. 지도자 밖에는 이런 긴장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 모든 건 선수들이 풀어야 됩니다. 네, 자, 우리 네. 선수들에게 기 한번 불어넣어 주세요. 마음속으로 보냈습니다. 네, 보냈어요. 네. 자, 이 김순영 위원의 마음의 기가 이 세 명의 선수에게 전해져서 자, 어렵게 지금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네. 자, 금메달을 따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한국이 먼저 쏩니다. 아, 슈팅 좋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 주현정 선수가 네. 처음에 이제 10점을 쏴주면은 예. 지금까지 쭉 보면 다른 선수들도 거의 10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네. 자, 기법에. 그렇죠. 네, 우리의 보배입니다. 자, 네. 기법에 또 10점. 네. 이어서 윤옥희. 시간 여유 있습니다. 뭐 여유 있죠. 지금 18초, 17초 남아 있으니까 여유 있어요. 자, 윤옥희 집중합니다. 아, 조금 불안해. 10점이에요. 네. 10. 자, 10입니다. 네. 과연 이 중국의 선수들이 이 압박감을 이기고 10을 쏠지? 자, 한번 네. 보시죠. 그냥 9점만 나와도 경기 끝나는 겁니다. 네. 네. 자, 일단 10점입니다. 10점 청민. 자, 이어서 장윤노 10점을 못 쏘면 경기는 끝납니다. 끝났어요. 자, 대한민국 금메달입니다. 우리나라 자, 네. 선수들이 금메달을 대한민국 금메달 땁니다. 네. 네. 자,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자, 마지막 주샹산 마지막 화살.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과의 여자 단체 결승 두 번의 연장 접전까지 가면서 정말 그 값진
끝있는 그런 금메달을 따냅니다. 아, 우리 주연정 기범의 요노키 준결승부터 인도와의 경기부터 연장전, 정말 그 우리 선수들의 그 집중력, 정신력 정말 그 높이 살만합니다. 예, 예. 우리 선수들이 받았을 당연한 그 부담감이요. 당연히 네.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네. 부담감으로 느끼지 않고 예. 정말 진정한 실력으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네. 자, 이 긴박한 순간에서도 서로 이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표정 관리하면서 네. 그렇게 모였던 우리 대한민국의 여자 단체팀, 아주 귀중한 정말 금메달을 따냈고, 반대로 이 홈에서 금메달을 노렸던 중국 대표팀 정말 선전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1%가 부족했습니다. 예, 네. 우리 선수들이 경기 내내 정말 어려운 경기를 했지만 마지막 연장전까지 예상을 하고 연장전 두 번째에서 저렇게 완벽하게 10점 3발을 꽂아 넣으면서 네.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자, 우리 선수들 이곳 아우티 양궁장 태극기를 받아들고 자, 관중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은신 감독, 그리고 네. 주연정 기법의 윤옥지 선수 서로 다시 껴안고 이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자, 이 팽팽한 피말리는 접전을 펼쳤던 이 세 명의 선수들, 자, 맏언니 주연정, 막내 기보배, 그것도 마지막 역할을 잘해줬던 윤옥기 선수. 네. 네. 첫 번째 선수부터 마지막 세 번째 윤옥희 선수까지 예.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든든했거든요. 네. 예. 자, 이제 큰 박수로 감독님을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소개받은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양궁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주연정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전에 광저우 아시안 게임 단체전 금메달 따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라고 항상 앞서 소개하지만 저에게는 사실 쉽게 딴 메달도 있지만 어렵게 딴 메달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게 딴 메달이 과정이 쉬웠다는 건 아니었고요. 그 과정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금메달을 딸 때 조금 더 긴장하지 않고 원활하게, 그리고 연습 때만큼 실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딸 수 있었던 금메달이 있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과정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저우 아시안 게임처럼 연장전을 가서 어렵게 딴 금메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메달을 따다 보니 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금메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전보다는 단체전에 또 인연이 좀 많습니다.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단체 금메달, 그리고 세계선수권 때도 단체전 금메달 땄지만 연이어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럴 때 저 혼자 쏴서 따는 게 아니라, 잘 쏴서 따는 게 아니라 팀워크, 그리고 팀에 같이 하는 동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따는 메달이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제발 금메달이다, 10점 쏴라 이렇게 했듯이 저는 현장에서 제 스스로가 뭐라고 할까요? 물론 제가 준비는 잘했지만 그 현장에서 한 발 한 발 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모든 신을 다 찾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팔다리도 막 떨려가면서 그런 와중에 10점을 쏠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이 채팅창에서도 제발 10점 쏴라, 금메달 따라 이렇게 응원해 주신 덕분에도 금메달을 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양궁 영상을 보면서 혹시 제덕 선수 아니야? 안산 선수 아니야?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겠지만, 제덕 선수와 안산 선수는 현재 국가대표 선발전을 마치고 선촌에 입촌해서 또 훈련을 하고 있고 다 훈련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 제가 왔습니다. 양궁 하면 이번에 리우 올림픽을 떠올릴 수가 있죠. 리우 올림픽에서 전 종목 석권을 했고, 또 안산 선수와 제덕 선수처럼 멋진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의 경기 결과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했고, 양궁인으로서 저도 손에 땀을 쥐면서 응원을 했고, 그 금메달을 따는 모습으로 인해 제가 코로나로 인해 침체됐던 제 기분도 업이 됐던 한 해로 잘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양궁하면 이제는
안산 선수, 제덕 선수를 떠올리듯이 양궁하면 이제 도쿄올림픽을 또 떠올리고 있고 당연한 금메달을 또 떠올리고 있겠는데요. 누구나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스포츠 선수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올림픽 금메달을 꿈꾸는 한 소녀에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과정까지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꿈은 늘 사소한 거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너는 꿈이 뭐니 하면 지금 안산 선수와 제덕 선수를 보고 올림픽을 보고 나서 저는 양궁 국가대표가 될 거예요 라고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양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꿈은 내가 딱 되고자 했을 때 사소한 거에서 시작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어떠한 이유에서 양궁을 시작을 했고 마지막 금메달을 따는 순간까지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고 어떠한 희노애락이 있었고 그리고 어떠한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지칠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런 과정을 제가 이야기를 1시간 동안 좀 풀어나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1시간이 좀 저처럼 의미 있는 시간,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의미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저희 이야기로 마음속에 메시지 하나는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양궁의 첫 만남이 사실 짜장면 때문에 양궁을 시작했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앞에 이야기를 더 붙이자면요.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라남도 곡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른분들은 곡성 하시면 요즘 영화 때문에도 많이 기억을 하시는데요. 저는 한 시골에서 태어났고 학교 끝나면 운동장에서 놀기 좋아하고 뛰어놀기 좋아하고 공부는 너무나도 싫어하는 그냥 마냥 뛰어놀기 좋아하는 그런 한 어린 소녀였는데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곡성에서 지금 안산 선수가 있는 전라도 광주광역시에 있는 광주로 전학을 보내신 상황인데요. 공부를 좀 더 시켜봐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을. 그래서 광주로 저를 전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3학년 때 광주에 있는 두암초등학교에 전학을 가게 되는데요. 시골에 있다가 학교 수업이 끝나면 맨날 운동장에서 철봉에 매달려 있고 운동장에 모래로 놀고 그리고 운동장에서 맨날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놀던 제가 부모님이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도시로 유학을 보낸 상황이죠. 유학을 보냈더니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수학학원 그리고 컴퓨터 학원을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지치고 힘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학원까지 가라고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런데 제가 학원을 빼고 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와중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체육 선생님께서 교실에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자, 양궁할 사람 손 들어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궁하면 활과 화살인지 아시고 올림픽이 있고 이런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활과 화살이 양궁인지 모르고 양궁? 그러면 학교 끝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다. 그 양궁부에 들어가 보자 해서 무조건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뒤에서 손을 내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저요 저요 하고 손을 들었는데 저 같은 친구가 12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궁부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감독님이 양팔을 이렇게 벌려보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하고 딱 벌렸는데 너 통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팔을 벌려서 너 통과했는데 120명에서 80명이 통과가 되었네요. 그러더니 이제 팔굽혀펴기 알죠, 여러분들? 팔굽혀펴기를 할 수 있는 만큼 해봐라 얘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제가 놀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평소에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놀기, 철봉에 매달리기 하다 보니까 팔굽혀펴기를 사실 이렇게 해보려니까 생각보다 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역장 차면서 20개 가까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감독님이 너도 또 통과 이래서 제가 한 120명에서 80명, 80명에서 20명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양궁부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궁하면 활과 화살 그리고 슈팅을 해서 10점에 넣는 운동이잖아요. 근데 4학년 때 들어갔는데 활과 화살은 그때까지 볼 수도 없었어요. 갑자기 학교 칠판에 동그라미 이렇게 그러더니 맨 가운데 색깔을 노란색 분칠로 이렇게 칠해서 노란색을 그려놓고 주머니 하나를 이렇게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해서 던져서 저기 노란 데 맞춰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맞췄죠.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잘 맞춰지는 거예요. 6m, 5m 정도 거리에서. 그랬더니 통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잘하는 건가? 우선 노란데 잘 맞췄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통과했는데 마지막에 통과한 아이들이 8명이 남은 거예요. 120명에서 80명, 80명에서 20명 이렇게 해서 8명이 남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뭐야 학교 끝나고 갔더니 너무 재밌잖아요. 콩 던지기를 하라고 하질 않나. 그리고 밥을 중국집에서 점심을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양궁부가. 학교에서 보통 급식을 먹는다면 양궁부만 따로 특별히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늘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군만두랑. 여러분들 요즘은 사실 짜장면이 우리에게는 쉽게 다가오는 음식으로 바뀌었잖아요. 맛집도 워낙 많고. 근데 저는 시골에서 전학을 오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일을 하시면서 한 달에 한 번 중국집 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짜장면, 탕수육이었는데 그 음식을 양궁부에서 매일 점심으로 먹는다? 저는 너무 맛있는 짜장면을 매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양궁부에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겠다. 나는 무조건 양궁부에 들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양궁부에 들어와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양궁을 하려면 활과 화살이 있어야 되는데 활과 화살이 없으니 계속 콩 던지기를 하면서 양궁부에서 짜장면만 먹고 이렇게 1년이 갔습니다. 그래서 4학년 때 양궁을 시작했다고 하지만 저는 5학년 때 이제 코치님이 오시면서 양궁을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요. 양궁을 처음 배울 때는 고무줄 당기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로 할 쏘지 않아요. 양궁은. 그래서 안전과 안전에 대한 걸 배우고 양궁 이론에 배우는데 상당히 꽤 오래 걸립니다. 3, 4개월 정도 체력 훈련과 당기기만 하는데요. 제가 양궁부에 들어와서 사실 활을 잡은 건 5학년 2학기 때부터 활을 잡기 시작을 했는데요. 5학년 2학기 때부터 활을 쏘기 시작을 해서 제가 6학년 초부터 이제 거리를 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거리를 쏘기 시작한다면 초등학교 아이들은 보통 20m, 30m를 쐈습니다. 저 때는. 지금은 35m까지 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30m를 쏘면서 제가 6개월 동안 30m를 쏴본 기억이 없는데 소년체전 아시죠? 전국 소년체전에 선발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국 소년체전을 출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6학년이었어요. 5학년 2학기 때부터 활을 고무줄 당기기를 시작해서 활 쏜 지 6, 7개월도 안 됐는데 전국 소년체전에 선발이 돼서 소년체전을 출전하게 돼요. 그런데 소년체전에 가서 제가 단체전 은메달을 땄어요. 이때부터 저는 단체전의 인연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6개월 만에 소년체전에 나가서 단체전 은메달 땄다고 하니까 와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되게 멋지잖아요. 저 또한 제 스스로를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고 정말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누군가가 머리를 싸주면서 너 너무 잘했다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너 정말 최고야 라는 그런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많이 업이 되지 않나요? 저 또한 태어나서 학교 공부하면서 아니면 운동장에서 놀면서 어떠한 일들을 했을 때 제가 칭찬을 받아본 적이 사실 많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양궁으로 전국 소년체전에 출전을 해서 단체전 은메달을 땄어요. 이렇게 멤버 3명이서 제 친구들인데요. 지금 현재는 저만 운동을 끝까지 했고요. 나머지 2 친구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만뒀지만 제가 이 친구들과 함께 단체전 은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들도 스포츠 경기를 보면 단상이 가운데가 1등, 양옆이 2등, 3등이잖아요. 2등 단상이 올라갔을 때 그 앞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정말 잘했다, 멋지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칭찬을 많이 받아봤고 정말 제가 양궁이 저의 길이고 정말 잘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 거 있죠. 희열을 느끼고 전율을 느꼈어요. 야, 나는 양궁이 길이고 나는 양궁 선수가 되는 게 꿈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양궁을 하는데 그때 저의 양궁 꿈을 꾸는 저의 인생에 부모님이 너무 반대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도시로 보내놨더니 공부하라고 보내놨더니 무슨 운동이냐 그리고 여자가 무슨 스포츠냐 이렇게 하시죠. 지금 여러분들 여자가 무슨 스포츠냐라고 하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아마 지금은 그런 말을 했던 걸 후회한다라고 하시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여자가 공부 잘해서 직장 잘 얻고 그런 걸 원하셨지 힘든 운동을 왜 하려고 하냐 이런 반대를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 진짜 도시락 싸들고 말리셨어요. 학교 와서 양궁부에 훈련하고 있으면 데리고 가고 막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 양궁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가서 양궁으로 올림픽 가서 네가 금메달을 따서 연금을 갖다 준다고 약속을 해라. 그렇게 설득을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금? 저는 연금이 뭔지 사실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연금의 금이라는 말이 뭔가 부자 되는 느낌 같고 부유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제가 그래? 엄마 있잖아. 엄마 아빠 나 양궁 선수 시켜줘. 나 이렇게 잘한 적이 없잖아. 뭘 해도 이렇게 잘하는 게 없는데 나 진짜 이번에 메달 땄으니까 양궁 시켜줘. 엄마 있잖아. 양궁을 하잖아. 금메달을 따면 연금이 나온대. 한 달에 한 번씩.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온다는 거야. 그거 내가 엄마한테 갖다 줄게. 효도할게. 나 제발 시켜줘. 이렇게 때를 부르기 시작했죠. 그랬는데 그때 저희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희 부모님이 저처럼 이렇게 막 웃으셨어요. 웃으면서 조금 어이없어 하시면서 당황해 하시면서 웃으면서 네가 무슨 올림픽을 나가겠다는 거야. 네가 무슨 금메달이야.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도 안 해. 뭐 하라고 해도 진득이 한 적이 없는데 네가 무슨 올림픽을 나가겠어.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 너가 엄마한테 약속 지킬 게 있어. 자,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네가 지금까지 한다고 해서 꾸준히 한 게 뭐가 있니? 막 그러면서 저를 한 번은 믿어주시겠다라는 의도로 절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게, 힘들어도 그만둔다고 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게, 이거 두 개만 너가 약속한다면 네가 양궁을 쭉 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 약속만 지키면 네가 양궁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은 제가 그때 꿨을 때 저는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가 무조건 될 거야. 나는 무조건 될 수 있어.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전 너무 쉽죠. 난 너무 잘할 수 있어. 엄마, 나 절대 그만두지 않아. 절대 포기하지 않아. 절대 힘들다고 울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부모님한테. 그랬더니 부모님이 그래,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중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양궁부가 있는 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저는 솔직히 중학교 1, 2, 3학년은 부끄럽게도 양궁으로 정말 제가 내세울 만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 태어나서 양궁을 하게 된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중학교 1학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6개월 만에 소녀체전에서 은메달을 땄잖아요. 그런데 중학교에 왔더니 표적 안에 10점도 못 맞추고 표적 안에 화살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저가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고 맨날 도시락 까먹고 아침에 첫 차 5시 50분에 첫 차를 타고 6시 한 20분 정도 양궁에서 1시간 정도 훈련을 하고 수업을 들어가고 수업이 끝나면 또 오후에 와서 양궁장에서 훈련을 하고 야간 운동까지 하는 훈련의 스케줄인데요. 저는 어떠한 요령을 피웠냐면요. 팔을 쏘고 있다가 코치님 오시나? 그러다가 한 발 쏘고 한참 발사선에서 언니들과 이렇게 막 수다 떨고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활을 안 쏜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그러한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처럼 그런 메달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마냥 놀기 좋아하고 마냥 활 쏘는 거 발사량도 별로 없고 그리고 제가 부모님 반대하시는 부모님한테 금메달 따겠다고 했던 그 어떠한 노력도 없이 저는 중학교 1, 3학년을 보내게 됩니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배덕 선수 같은 경우는 엄청난 노력의 선수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집중을 못하고 너무 까불까불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양궁부에 보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는 제가 자발적으로 양궁부에 들어갔고 반대하시는 부모님은 금메달을 따서 꼭 효도하겠다고 했는데 중학교 1, 3학년 배덕 선수는 고등학교 1, 올림픽을 갔다 온 거잖아요. 저는 그 선수를 보면서도 이번에 대단하다 하면서 저의 반성을 좀 많이 하는 시간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학교 1, 2, 3학년을 내세울 일이 없이 3학년을 보낸 와중에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돼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제가 1, 2, 3학년 뭐 달라진 게 있을까요? 중학교 1, 2, 3학년에 와서 광주체육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연관을 짓자면 저는 안산 선수의 선배이기도 하고 안산 선수가 광주체육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요. 제가 광주체육고등학교, 체육 전문학교잖아요. 그래서 체육 전문학교에 들어왔으면 좀 더 훈련을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훈련 과정을 좀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가 중학교 1, 2, 3학년을 지내면서 제가 여전히 열심히 안 했죠.
남들 쏘는 만큼 훈련할 수 있는 만큼만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떠한 계기가 있었냐면요. 고등학교 3학년 한 2학기가 접어들 때쯤 저의 베스트 프렌드 친구가 식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청 고민스러운 얼굴로 야, 나 고민이 돼. 왜? 무슨 일인데? 나는 실업팀에서도 오라고 하고 대학에서도 오라고 하는데 난 어디를 가야 될까? 아, 실업팀을 가면 돈을 벌 수도 있을 것 같고 대학교를 가면 소개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겠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친구가 정말 친한 친구거든요. 여러분들은 앞에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앞에 그 친구한테는 좋겠다. 뭐 아무 데나 가도 좋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 니 잘났다. 좋겠다. 시세 많은 말투가 내 마음속에서 계속 일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짜증난다. 자랑하냐? 속으로 계속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고민하는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그날 밤에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계속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친구는 오라는 데가 있을 때 난 뭐 했을까? 이런 반성과 약간 생각이 잠기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죠. 이 선수는 왜 나보다, 내 친구는 왜 나보다 잘 쏘지? 왜 나보다 잘해서 메달도 많고 오라는 데가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눈물이 갑자기 막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을 거듭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고3은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게 자연스럽게 연이어진다면 고등학교 3학년은 제가 운동하는 양궁을 완전히 종료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대학교를 진학을 한다거나 실업팀의 진로를 선택해서 간다거나 아니면 양궁 코치를 간다거나 하면 되는 그런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제가 막 눈물이 나면서 제가 이 친구보다 노력을 안 한 게 뭐가? 난 뭐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그 누구보다 노력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노력하면 될 수 있을까? 그 친구의 한마디가 저의 마음을 일렁이게 만들어줬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그 친구보다 항상 엉덩이를 먼저 의자에 붙여서 쉬고 쉬는 시간에 그 친구는 3분 먼저 일어나서 전통을 차고 활수를 준비를 했다면 저는 3분이나 늦게 항상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친구는 항상 뭔가 자세가 안 되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부족하다 싶으면 다른 친구들은 밥 먹으러 갈 때 그 친구는 화를 쐈어요. 근데 그게 스쳐 지나가던 일들이 저에게는 반성의 일들인 거예요. 아, 그 친구는 그렇게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나보다 잘하는 게 당연한 거였구나. 하지만 제가 그 친구를 시샘하고 미워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저의 인생의 첫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저는 올림픽 가서 금메달을 따기로 했잖아요. 금메달 따서 효도하기로 했는데 저의 반대하시는 부모님을 설득하면서 그 설득에 이해를 시키고 제가 양궁을 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학교 1, 2, 3학년 노력 없었고 고등학교 1, 2학년도 훈련은 똑같이 했지만 노력이 없는 학생에서 어떤 목표를 정했냐면요. 보통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루에 500발에서 600발, 많게는 700발까지 쏩니다. 그게 보통 9시, 밤 10시까지 활을 쐈을 때를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1000발을 쏘기로 했어요. 그것도 일주일을 1000발을 쏴보기로 제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한테 첫 목표인 거죠. 지금까지 못 쐈던 발수를 제 스스로 한번 목표를 정해본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저는 하루에 1000발씩 쏘기 시작하는데요. 하루에 1000발을 쏘기 위해서는 저는 새벽 5시에 나와서 그리고 밤 새벽 1시까지 활을 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70m까지 뛰어다녀야 돼요. 뛰어서 화살을 10발씩 화살을 뽑고 또 뛰어와서 또 쏘고 이런 상황을 일주일 동안 반복을 해야 되는데요. 첫째 날 밤 12시 넘어가니까 손가락이 너무 붓고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활은 들리지도 않고 너무 무겁고 어깨 아파 죽겠고 그리고 막 눈물 나고 포기하고 싶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날은 너무 몸도 힘들고 둘째 날은 포기하자 그리고 주위에서 야, 너 그러다가 부상당한다, 그렇게 하지 마라,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하지 마라, 그렇게 안 해도 너가 지금 충분히 지금부터라도 노력하면 된다.
그런데 저는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지금 이 목표를 포기해버리면 나는 양궁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일에 있어서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고 그리고 쉽게 목표 설정을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딱 일주일만 해보자 해서 근데 3일 지나고 나니까 몸이 무뎌지더라고요. 그래서 천발도 좀 쉬워졌어요. 그래서 즐기면서 되게 천발을 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일주일 후에 시합이 있었습니다. 중고연맹부와 문체부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 대회를 출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일주일은 6발씩만 쏘고 훈련 시간에만 딱딱딱 쏘면서 제 나름대로의 컨디션 관리를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중고연맹을 먼저 나갔어요. 중고연맹을 출전을 했는데 저는 몇 개의 금메달을 땄을까요? 양궁은 금메달이 국내 대회에서는 금메달이 최대 혼자 딸 수 있는 게 6개가 되는데요. 거리별 4개와 개인전과 단체전까지 해서 6개의 메달을 따는데 저는 중고연맹에 출전을 해서 제가 금메달을 하나도 못 따고 은메달도 하나도 못 따고 동메달도 하나도 못 따는 4등만 모든 거리에서 하고 개인전도 그렇고 4등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상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전에 4등도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야, 내가 노력하니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실력이 올라와 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너무 업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고 그 다음 시합이 또 너무 기대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시합 문체부에서 제가 금메달을 무려 5개나 땄어요. 5개를 땄는데 하나를 못 땄네요. 그 하나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맞아요. 저는 개인전까지는 땄는데 단체전 하나를 금메달을 못 땄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따보지도 못했던 그 소년체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땄던 은메달 이후에 금메달이 없었는데 그 금메달을 제가 몇 개를 땄어요? 5개를 땄잖아요. 제가 1000발씩 일주일 동안 쌌는데 그 5개를 금메달을 따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야, 너무 후회의 눈물? 진작 노력할 걸 나 이때까지 뭐 한 거야? 그러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네가 이렇게 훈련을 집중할 수 있고 네가 훈련을 노력해서 한다라는 그런 거를 배웠고 너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에 너가 그런 마음가짐에 너의 칭찬을 해줘라.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저에게 타독여주면서 저는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학교로 돌아왔는데 저한테 오라는 팀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처럼 대학교 실업팀에서 뭐 오라, 한국체대에서 오라고 하고 저는 현대모비스에서 입단을 하라고 이렇게 소식이 온 거예요. 근데 친구가 고민했던 것처럼 저도 고민을 하는 거죠. 대학교 가면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고 좀 더 시간이 자유롭고 그리고 소개팅도 할 수 있고 막 별의별 생각이 들고 또 반대로 실업팀을 가면 용돈을도 내가 더 월급을 받으니까 돈도 벌면서 운동하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도 효도하면서 할 수 있겠네 막 그런 행복한 생각이 젖어 있는데 저는 현대모비스에 입단을 하게 된 이유가 저의 부모님이 저도 모르게 사인을 하신 거예요. 계약서에.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요. 제가 돌아왔는데 학교에 제가 돌아와서 현대모비스에서 주현정 선수를 데려가고 싶다, 스카우트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 감독님과 부모님이 저는 지금은 너무 감사한 일이죠. 감독님과 부모님이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저를 빼고 감독님께서 저희 부모님께 현정이가 이제 뒤늦은 깨달음이 있고 정말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현정이는 대학교보다는 실업팀에서 오라는 데가 있으니 대학교보다는 실업팀을 보내서 지금 이 훈련 과정이 쭉 연이어서 그래도 좀 더 잘할 수 있는 길이 실업팀인 것 같다라고 부모님께 얘기를 하신 거죠. 저희 감독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쭉 고등학교 1, 2, 3학년을 지켜오면서 얘도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아이구나. 얘도 끈기가 있는 아이구나. 집중을 할 수 있는 아이구나 라는 거를 보신 거죠. 그래서 저의 내면보다 외면에 있는 모습 내면과 내면, 외면과 내면 다 파악하시면서 부모님께 그거를 조언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저도 상의 없이 현대모비스에 사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대모비스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모비스에 입단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현대모비스에 입단을 하면서 저는 현대모비스에 들어오면 뭔가 되게 달라지고 내가 훈련에 집중할 수 있고 실업팀에 오니까 훈련만 더 열심히 하면 올림픽에 가는 길이 뭔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상과 너무 다른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실업팀에 오면은 바로 올림픽 가서 선발전에서 금메달을 막 따고 선발전 가서 올림픽 선발이 돼서 저는 금메달을 따는 길까지 빨리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이상과 다른 현실이 뭐냐고 생각을 하냐면 실업팀에 왔더니 스포츠에는 선후배라는 규율이 있고 또 막내가 해야 될 일 있고 선배가 해야 될 일 있고 중간 선배가 해야 될 일 있고 조자들이 해야 될 일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은 불만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누구는 불만을 갖지 않은 일에 불만을 갖고 누구는 별거 아닌 일에 막 예민해지는 제가 그런 선수였어요. 20살 때. 실업팀에 들어왔더니 감독님 상을 닦고 훈련하기 위해서 양궁 관역에 표적지를 붙이고 한데 9시에 훈련을 시작하는데 선배님들은 전통 차고 활 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다 하고 나니까 9시 20분에 제 활을 잡고 활을 쏘는데 그게 해봤자 10분, 20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불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은 저렇게 활을 쏘는데 나는 왜 바로 활을 못 쏘냐고, 왜 내가 이 청소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불만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저의 길을 왔던 선배님들도 다 그렇게 왔던 길이고 저의 동료들도 다른 팀에 있던 동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불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의 예민한 선수로 바뀌어 있었죠. 그런데 저 초등학교 때 부모님 힘들어도 그만두지 말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고 눈물 흘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20살 때 실업팀에 갔더니 6개월 후에 제가 울면서 부모님한테 전화했더니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제가 막 펑펑 울면서 나 운동 그만둘 거야. 실업팀에 왜 가기 싫고 대학교 가고 싶었는데 왜 실업팀에 보냈냐고 이런 불만을 토로하면서 왔더니 후배인 내가 다다미도 다 고쳐야 되고 다다미 표적도 붙여야 되고 감독님도 다 챙겨드려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불만을 하니까 저희 부모님이 듣기에는 너무 당연히 해야 되는 너가 해야 되는 일들을 그걸 왜 별거 아닌 일에 불만을 갖는지 보고 딱 단호하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 그럼 네가 마음 먹었으면 짐 싸갖고 내려와. 그런데 내가 너한테 한마디만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이제 19살도 아니고 18살도 아니고 20살인데 너가 엄마한테 뭐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면 연금 갖다 준다며. 그러면 너는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뭘 한 거야? 이제 네가 성인이 되면 네가 좀 부족하고 네가 좀 늦게 쐈으면 그 말이 뭐해? 쉬면 뭐해? 활 쏘면 되잖아. 그럼 계획이 없이 어떻게 네가 금메달을 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머리를 쾅 한 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뚝 멈추고 알았어. 봐 나도 그러면 생각을 좀 바꿔볼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엄마한테 하나 배운 교훈이 생긴 거죠. 플랜 없이는 내 계획 없이는 그냥 순서대로 가는 그 말고 나만의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내가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릴 때 무작정 양궁하고 싶어서 부모님께 드렸던 약속이 아닌 나만의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다. 실업팀에 왔으니 내가 언제까지 운동을 할 수 있을지 정말 노력하는 선수도 중요하지만 계획을 갖고 훈련에 임하고 계획을 갖는 나의 모습이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누구나 다 과정이 있고 하는 건데 그 과정에 불만을 갖는 게 아니라 제가 그 과정에서 내가 좀 더 부족했다면 내가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 내가 필요하면 훈련을 하면 되고 뭔가 자세가 안 된다면 그 친구가 노력했던 것처럼 저도 주말에 나와서 1시간, 2시간이라도 활을 쏘고 그러한 부분에 노력을 좀 해보자. 그리고 나서 제가 실업팀에 와서 7.8기라는 말 아세요? 1년에 한 번씩 국가대표 선발전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작년에 만약에 올림픽을 선발을 했던 안산 선수도 이번에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대표팀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14등으로 지금은 대표팀에 입촌하지 못했지만 내년에 또 선발전을 하면서 다시 또 선발이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국가대표 대표팀에 들어가는 인원수는 8명인데요. 그 매번 32등으로 떨어지고 제가 9등으로 떨어지고 12등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20살, 21살, 22살, 23살, 24살, 25살, 26살까지 7번의 선발전을 하면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진짜 안 되나 보다 막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그런 와중에 제가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선발전을 할 때 매번 떨어질 때
여기서 되게 중요한데요. 저는 저만 잘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만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의 부모님이 실업팀을 보내주셨죠. 근데 실업팀이 오니 고등학교 때와 또 다른 지도자를 만나게 됐잖아요. 근데 그 지도자분의 역할이 정말 크다라는 거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올림픽 영상을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거나 아니면 아까 광저우 아시안게임 영상을 보시면 저는 타임이 유독 짧은 선수예요. 그래서 카메라 감독님이 좀 앵글을 잡아서 카메라 감독님이 저를 잡으려고 하면 저는 이미 활을 쏘고 나가 있을 정도로 제가 타임이 되게 빨랐는데요. 주위 사람들이 그리고 친한 친구와 그리고 또 지도자 아니면 선생님 여러 주위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살아가는데 감독님들도 그렇고 타 감독님들도 그렇고 선수들이 저희에게 너는 타임이 생각을 하고 쏘니 그렇게 빨리빨리 쏘니까 실수가 나가는 거야. 이렇게 저를 질책하시고 제가 그리고 이렇게 앉아있지만 제가 양궁하기에는 좀 팔다리가 짧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양궁하기엔 좀 손가락이 짧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양궁하면서 팔 길이가 좀 길면 좀 더 파워 있는 슈팅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이게 전혀 걸림돌이 되진 않지만 어떠한 부분에서 어떤 지도자는 야 손가락이 짧으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네가 자꾸 딸려 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팔이 좀 짧으니까 네가 좀 체력을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니까 저는 활 쏠 때마다 내 손가락이 진짜 짧아서 내 타임이 진짜 난 생각 없이 쏘는 아인가?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는 선수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 시합이 긴장감이 꽉 차 있는 선수고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발사선에서의 활을 쏘는 선수는 누굴까요? 저잖아요. 자신 있게 쏴도 10점에 들어갈까 말까인데 그런 불안한 생각과 그런 주위의 환경의 눈치를 보는 게 제가 지도자가 딱 바뀌면서 제가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국가대표 선발전을 계속 매번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올림픽에서 강채영 선수가 현대모비스 출신인데 강채영 선수의 감독님 그리고 리우 올림픽의 전 종목 석권에 리드를 하셨던 여자 대표팀 감독님이신 양창훈 감독님이 저에게 별말 아니에요.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들은 타임이 빠를 때 생각 없이 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현정아 나는 네가 타임이 빠르니까 선생님이 진짜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속이 진짜 시원하다. 저렇게 봐봐 다 기다리면서 바람 기다리면서 바둥바둥하면서 쏘는데 너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쏘고 나오니까 나는 스트레스가 없다 막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시는데 부끄러운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너는 손가락이 진짜 야무지다. 그 야무진 손가락으로 좀 더 힘있게 쏘면 너는 진짜 화살이 10점이 더 많이 들어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너가 조금 팔이 짧으니까 우리가 너가 웨이트를 좋아하니 웨이트를 좀 해서 파운드를 한 2파운드 정도 올리면 바람의 영향을 좀 덜 받지 않을까? 너의 그 장점을 너는 좀 내세울 필요가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이런 일들을 하루에 계속 차곡차곡 칭찬이 쌓이다 보니까 제가 그런 와중에 어떤 상황이 됐냐면요. 그래? 난 야무지게 쏘는 손가락을 갖고 있어? 난 타임이 빠르니까 감독님이 나를 볼 때 정말 기분 좋게 항상 지켜보시는구나. 그러한 생각들을 하니까 자존감이 한 단계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그게 과정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제가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을 출전하기 앞서 2007년도 국가대표 선발전에 우선 선발이 돼야 되잖아요. 2007년도에 순천에 있는 종합운동장에서 마지막 선발전, 국가대표의 8명이 선발되는 그 선발전에서 그래야만이 제가 선촌에 입촌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선촌에 입촌해서 또 3차의 선발전을 하면서 3명의 선수에 선발이 돼야 되는 과정 중에 우선 선촌을 입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선발전에서 제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바람이 부냐면 제가 1번 표적지와 2번 표적지가 있다면 제가 2번 표적지를 쏴야 되는데요. 10점을 조준하고 쏘는 게 아니라 2번에 10점을 조준하고 쏘는 게 아니라 1번에 까만 데 하얀 데를 조준하고 쏴야 화살이 바람 타서 저의 표적지에 들어올 정도로 바람이 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발사선에 서 있는데 과연 선수들이 가만히 서서 활을 쏠 수 있을까요? 걸어가면서 활을 쏠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었거든요. 그럴 때 모든 선수들이 망설였어요. 그 바람을 기다렸죠. 근데 저는 자신 있게
지도자를 믿고 저의 스타일을 좋아해 주시는 감독님의 말씀을 믿고 신나게 쐈습니다. 발사 신호가 삐 울리면 저는 신나게 쐈어요. 그래서 그 바람 와중에 막 888, 776 막 사람들 이렇게 쏠 때 저는 199, 988 이렇게 쏘면서 2등으로 국가대표 선발전에 선발이 돼서 올림픽에 가는 길에 좀 더 가까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게 여러분들 부모님들 그리고 주위에서 가르쳐 주시는 어떠한 스승님들이나 지도자분들이 있을 때 저의 고민을 늘 얘기를 하고 그 지도자가 좋은 칭찬을 해줬을 때 부끄러워만 하지 말고 본인의 자존감을 조금 채울 수 있게끔 본인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면 본인의 기술이나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좀 더 자신 있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걸 저는 꼭 얘기해 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 부모님들이나 혹시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다면 저는 그 아이한테는 혹시나 마음이 으이그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 마음을 좀 순화시켜서 이 아이가 누구보다도 잘하고 싶은 게 아이의 마음이고 그걸 준비하는 사람인데요. 그때 조금 더 자신 있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긍정적인 멘트로 이렇게 해준다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누구나 목표를 이루는데 좀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대표팀에 들어와서 마지막 1, 2, 3차 선발전도 완벽하게 치르게 되면서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양궁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성현 선수와 윤옥희 선수 그리고 이렇게 3명에서 출전하게 됐는데 제가 가장 긴장하지 않는 시합은 무엇입니까? 하면 저는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이 가장 쉽게 딴 금메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올림픽이 그렇게 쉽게 딴 메달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2008년도에 3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잖아요. 박성현 선수는 이미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고요. 윤옥희 선수는 아시아 선수권,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던 선수였고 정말 저는 국가대표 처음 그리고 비행기도 한 번 안 타본 새내기 선수였어요. 국제대회 경험이 전혀 없는 선수였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올림픽 국가대표가 보통 나가면은 다 금메달을 따고 싶지 않겠어요? 저도 개인전도 따고 싶고 단체전도 따고 싶고 다 금메달을 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걱정하는 그 지도자와 주위 환경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죠. 저한테 내색은 안 하지만 저는 느껴요. 왜냐하면 경험이 없는 선수가 혹시나 가서 실수해가지고 금메달을 못 따면 어쩔까 이런 마음을 많이 갖고 계셨을 텐데 지도자분들께서 저는 그 마음을 제로로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마음을 저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성현 선수와 윤옥희 선수가 저의 동료고 또 후배이지만 이 선수들이 저보다 올림픽 국가대표가 먼저 됐고 또 금메달을 저보다 더 먼저 땄던 이유는 무언가 나와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전 같은 경우 올림픽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선수이긴 하지만 팀워크를 이뤄서 또 단체전에 금메달을 따야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저는 이 선수들과 협동을 해야 되고 이 선수들하고 같이 흡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박성현 선수한테 나는 뭐가 배울 점이 있을까 그랬는데 그 선수는 정말 냉철한 선수라는 걸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친한 친구지만 화를 쏠 때는 정말 수다? 이런 거 없어요. 말 한마디 안 하고 오로지 그 훈련 시간을 5시간이면 5시간, 6시간이면 6시간, 4시간이면 4시간 무조건 집중하는 선수고요. 그리고 윤옥희 선수 같은 경우는 자기 관리가 철저한 선수입니다. 어깨가 조금 힘들거나 피곤하면 선배님들 아니면 지도자분들의 눈치를 조금은 볼 수도 있잖아요. 쉬고 싶을 때 오늘 자기의 컨디션은 본인이 챙겨야 되니까요. 그런데 본인이 냉철하게 본인의 컨디션은 철저하게 지키는 선수고 그리고 훈련 외에도 부족한 거는 늘 노력을 하는 선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묵묵히 그 선수들을 따라가면서 그 선수들의 장단점을 보면서 장점은 내 걸로 흡수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훈련 과정에서 사실 3명이 선수들이 팀 전국에서 140 몇 명이 이렇게 선발전을 7차에 걸쳐서 3명이 선발됐다면 다 나 잘났다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 잘났다고 들어온 선수들도 3명이서 합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도전했을 때 100% 금메달을 딴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끼리 융합하고 협동하고 그렇다면 금메달은 더 쉽게 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유냐면 단체전을 뛸 때 저도 6점 뭐 이렇게 파란 데나 빨간 데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10점만 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그런데 제가 만약에 10점을 쐈을 때
그리고 상대방이 아니라 동료가 실수를 하고 6점을 쏘고 딱 돌아 나와서 크로스할 때 제가 들어갈 때 인상을 쓰면서 실수하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괜찮아 잘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100%의 신뢰, 내 동료가 나한테 잘해줬다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이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 우리 팀이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단번에 생기진 않고요. 여러 가지 훈련 과정을 통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세심한 부분과 서로의 마인드를 이해하고 서로의 성격을 다 알아가면서 지도자와 훈련을 통해서 그런 협동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서의 응원, 그리고 방해 요소, 그리고 비가 오더라도 불안한 요소나, 그리고 크로스 했을 때 우리 동료가 실수를 했을 때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동료의 실수에도 괜찮아. 시험 쐈을 때 정말 힘있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잘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협동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금메달을 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09년도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제가 2관왕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또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아까 영상을 보셨지만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제가 또 어렵게 금메달을 따는 과정이 있었을 때도 동료들의 협동심이 있었기 때문에 금메달을 쌀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앞서 영상을 보셨듯이 저는 마지막이 아니라 첫 번째 선수로 쌌기 때문에 정말 긴장을 너무 많이 했는데요. 아까 10점 쌓아야 돼, 꼭 10점 쌓아야 돼 이렇게 채팅창에 써주셨잖아요. 10점을 쌓아야만이 제가 이길 수 있는, 우리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경기였는데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10점을 쏘기 위해서는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10점을 쏘기 위한 과정까지는 우리 동료들도 10점을 쌓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지도자분도 저희를 믿고 있고, 그리고 중국 선수도 당연히 10점을 쏠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13개를 쌓아야 되는 상황에서 10점을 쏘기 위해서는 욕심보다는 연습 때만큼 나의 마음을 평온히 잡고, 그리고 집중을 해야 돼만이 10점을 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제 자신을 믿고 쌌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믿고 쌓았기 때문에 10점이 들어갔고, 그게 연이어서 기보배 선수와 윤옥희 선수에게 그 마음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 자신감과 그 여유로 10점을 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올림픽 하면 효자 종목, 그리고 당연히 금메달을 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연히는 없고요. 모든 선수들이 과정을 왔고, 그리고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서로의 협동을 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저는 모든 순간순간 값진 금메달을 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이렇게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전 금메달이 있지만, 제가 앞서 처음에 얘기했듯이 저는 반대하시는 부모님한테 올림픽 가서 금메달을 따면 어떤 걸 갖다 드린다고 했죠? 금메달과 연금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꿈을 이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는 꿈을 이뤘고 또 효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효도를 하기에 앞서 저는 2008년도 때 저희 부모님께서 현장에 계셨거든요. 그런데 비가 많이 왔어요. 그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70m를 저희 부모님은 제가 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 양궁을 하면서 초등학교 때 시작해서 제가 26살 때 국가대표가 돼서 올림픽 가서 금메달을 땄는데 한 번도 70m 쏜 걸 본 적이 없다가 중국 베이징에서 금메달을 따는 순간 저희 부모님이 정말 많이 우셨어요. 많이 우시면서 너가 이렇게 먼 거리에 조그만한 요만한 데다 10점을 쏴야만이 금메달을 따는지 몰랐다고, 너가 너무 정말 우리 딸이지만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봉호하시면서 연금을 갖다 줄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다, 연금 갖고 와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현장에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그런 효녀가 됐고, 저의 짜장면 때문에 공부하기 싫어서 시작했던 저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꿈을 이뤘다고 해서 양궁을 그만두지 않고 연이어서 2009년도 10년도 이렇게 쭉 양궁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데요. 저는 모든 분들이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꿈은 큰 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작은 꿈부터 하나 이뤄내야 큰 꿈까지 갈 수가 있겠죠. 저는
물론 과정에서 노력도 못 해본 적도 있고 열심히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반성도 안 해보고 그리고 또 어떠한 계기에서 깨달음이 있어서 노력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어떠한 노력을 했고 노력을 하니 그런 결과가 당연히 따라온다는 걸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좀 뒤늦게 올림픽 국가대표가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양궁의 끈을 놓지 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을 딴 순간 제가 지금 서울시청의 개동현 코치님하고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양궁하면 여러분 저한테 질문해 보세요. 양궁은 주현정 선수에게 뭐예요? 그럼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합니다. 저는 꿈을 이뤘고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됐고 양궁을 하면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그리고 또 지금도 양궁으로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전 양궁의 인생의 전부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요렇게 승승장구를 계속 했는데 언젠가는 내려오겠죠. 저는 어느 시점에서 내려왔을까요? 여러분들 목표로 갈고 이렇게 갈 때 어느 시점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저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출전하게 됐거든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출전하면서 저는 양궁의 인생에 있어서 선수의 길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 국가대표는 한 8년 정도 연이어서 계속 국가대표를 했지만 저도 4등으로도 메인 대회를 못 나가본 적도 있다가 또 그런 과정에서 제가 25년 정도 활을 쌌는데요. 오른쪽 어깨에 회전근과 근육 파열로 인해 제가 선수 인생을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저는 양궁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를 배웠다면 협동심 그리고 서로에게 지도자를 신뢰하고 믿어야만이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목표에 있어서 좀 더 빨리 다가갈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양궁을 하면서 제가 주위 환경을 보면서 후배들을 보게 되고 제가 또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게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입니다. 자, 인천 아시안게임에 제가 출전을 했었는데 저는 금메달을 따지는 못했어요. 왜? 인천 아시안게임은 4명의 선수가 출전을 해서 예선전에서 1명이 탈락을 하고 나머지 3명이 개인전과 단체전을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어깨 아픔에도 부상을 불구하고 선발전을 1등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선전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머지 3 선수와 단체전을 뛰는 상황이고 이 한 선수는 예선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시합을 못 뛰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제가 어깨 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과 주장으로서 이끌면서 정말 힘든 과정을 잘 이겨냈거든요. 그리고 제가 선배고 주장인데도 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이 정말 잘 따라왔어요. 그런 과정에 제가 깨달음이 있었다면 저는 제가 스스로 어깨가 아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워낙 빨리 쏘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제가 어깨가 근육이 파열되면서 그 파열되면서도 저도 관리를 하면서 시합을 임했는데 그때 제가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마지막에 선발전이 딱 끝나고 이 선수의 눈물이 보이더라고요. 떨어진 선수, 저의 후배죠. 이 선수의 눈물이 보이면서 나는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인데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은 주현정 선수는 맞지만 지금 나의 어깨 부상이 있고 그런데 최상의 컨디션을 달리고 있는 나 아닌 또 다른 선수가 있어. 그러면 지금 이 현장에서 저와 함께 뛸 후배들이 저의 어깨 부상에 조금이라도 단 1% 불안한 마음이 저 언니 저러다가 놓치면 어떡하지? 저 언니 저러다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마음을 갖고 시합을 뛰게 임한다면 나는 국가대표로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떨어진 선수의 후배의 눈물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국가대표라면 내가 꼭 선발이 됐더라도 최상의 컨디션에게 선수에게 내 출전권을 양보하는 것도 나는 나쁘지 않다. 다 같이 따는 금메달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출전권을 양보하겠다고 대한양궁협회에 얘기를 하고 지도자들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선수에게 출전권을 양보하게 되는데요. 그 선수는 미안했죠. 저도 갑자기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많이 울고 있는 선수가 갑자기 출전하게 출전권을 준다고 해서 마음이 편하고 마냥 좋지는 않거든요. 그 부담감이 있을 텐데 서로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 선수들이 우리가 다 같이 마지막까지 긴장 놓치지 말고 우리가 다 같이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생각해서 저는 관중석에서 응원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선수는 부담을 하고 있었지만 으쌰으쌰해서 저희가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전 종목 석권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이 울었는데요. 그 눈물은 다 같이
이 협동해서 만들어낸 금메달이다 보니 대한민국 양궁 국가대표로서 우리가 정말 자랑스러운 눈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양궁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타인에 의해서 그만둔 게 아니라 제 스스로 나는 이제 선수로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고 많은 를 이뤄냈으니 내가 이제 좀 다른 일을 해보고 내 이 자리가 또 다른 후배의 길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또 깨달음을 얻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의견을 수립하고 본인의 욕심을 조금은 낮추면서 협동하는 게 진정한 저는 협동이라고 항상 후배들한테도 얘기를 하고요. 저도 지금의 그 마음을 늘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제가 항상 강의를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이 협동하지 않으면 운동선수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사회에 나와서도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친구들하고 놀 때도 그렇고 혼자 노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서 단체에 있을 때 그리고 본인의 이기심보다는 조금은 남의 말에 기울일 줄 알고 그리고 그 의견도 수립할 수 있고 내 의견도 내지만 서로 융합할 수 있는 게 협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양궁을 통해서 이러한 협동심을 배웠고 배려심을 배웠고 그리고 신뢰하는 걸 배우다 보니 제가 지금 운동을 그만두고 나서도 사회에 나와서도 그게 하나의 인생의 터닝포인트에 많은 교훈을 주면서 제가 한 단계 성장하는데 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금메달리스트로 다가가지만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과정에서 배우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거를 잘 응용한다면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더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2014년도 인천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운동을 그만두고 은퇴를 하고 현재 5년 차가 됐는데요. 2015년도에 은퇴를 하고 지금 현재 양궁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여러분들과 실제로 배우진 못하지만 화면으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에 저도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대한양궁협회에 찾아가는 양궁교실, 여자 양궁 메달리스트와 함께하는 전국구로 찾아다니면서 양궁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교, 그리고 양궁을 창단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진로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미란 재단에서 스포츠 선수들에게 멘토 역할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KBS와 KBSN에서 양궁 해설도 하고 있고 다양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양궁으로 어떠한 일을 한다면 어디든지 뛰어가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2008년도 이때 제가 호주로 전지훈련을 갔을 때 파크 운동장 공원에서 양궁을 하는데요. 그 양궁할 때 토요일, 일요일은 양궁을 하면 안 된대요. 거기가. 왜 그럴까요? 물어봤더니 여기는 주말에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양궁을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양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때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저는 선수로서만 양궁을 했는데 누구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양궁을 하는 걸 보고 제가 2008년도 겨울에 제가 나중에 운동을 그만두면 나도 우리나라에서 양궁 클럽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그 은퇴 후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준비를 하는 과정에 제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준비를 잘해서 지금은 용인에서 양궁 클럽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정 양궁 클럽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양궁 배우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양궁이 생각보다 너무 재미있고 저처럼 이렇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될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발자취가 시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왔지만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긍정적인 사람이 되세요. 저처럼 항상 웃고 그리고 모든 일에 너무 기죽지 말고 너무 예민하지 않고 너무 이렇게 불만이 가득한 사람보다는 그럴 수 있어. 나 조금 지쳐도 좀 더 앞으로 더 뛰기 위해서 지금 잠시 지치는 것뿐이야 라고 다시 뛸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그리고 항상 그 누군가가 혹시라도 조금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하더라도 저 사람은 나랑 다르니까. 그리고 저처럼 그 지도자분들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이에게 아니면 학생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음에 있는 말을
살짝은 필터 역할을 해서 너 이렇게 하니까 멋지다. 너 이렇게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너는 너니까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해주신다면 그 아이의 그리고 저처럼 자존감이 올라갔던 것처럼 모든 자신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협동심이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오늘 제 이 시간이 국가대표의 모든 걸 다 배울 수는 없겠죠. 그리고 제덕 선수처럼 부모님에 의해서 아니면 뭐 학교 선생님에 의해서 그리고 누구처럼 부모님에 의해서 아니면 저처럼 제 스스로가 제 꿈을 결정을 했다면 여러분들도 사소한 거에 다양한 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꿈을 갖는 거는 여러분의 역할이 몫이고 그 역할의 과정은 누구의 몫인가요? 여러분의 몫이죠. 저의 오늘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마음속에 하나만 딱 가져가신다면 아, 유현정 선수는 이때 이런다고 했지? 맞아, 나도 이렇게 해볼까? 라면 저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조금 긴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꿈에 늘 응원하는 주현정 선수가 되겠습니다. 항상 양궁으로 어디서든 인연으로 돼서 만나는 그날이 됐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늘 꿈에 항상 파이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저만 이렇게 말하고 끝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양궁하면 저에게 되게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연금 준다고 했잖아요. 연금은 대체 얼마예요? 라는 이런 것도 물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채팅창을 이렇게 봐볼게요. 맞아요. 자신감, 끝없는 도전 멋있죠. 양궁 해봤죠. 해봤는데 꿀잼이래요. 맞아요. 안산 선수 손끝에 나가는 10점의 그 손맛으로 쏜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 손맛 때문에 양궁을 25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손맛을 한번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맞아요. 주현정 양궁 클럽에도 놀러 오셨으면 좋겠고 오늘 저처럼 짜장면 때문에 추억의 음식이 생각난다면 짜장면도 드셔보시면 좋겠고 스트레스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풀었어요? 멘탈 케어는 어떻게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정말 열받았을 때 활도 던지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활을 던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하나, 음악 듣는 거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훈련에 산 뛰고 뭐 운동장 뛰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 후배들한테 하나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취미를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영화 보는 거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순간 잊을 수 있는 뭔가를 갖고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가져야 되는데 예전에 한번 슬럼프가 온 적이 있었는데 그 슬럼프를 어떻게 이겨냈냐면요. 활을 쏘는데 10점만 쏘던 제가 오른쪽 4점 뭐 왼쪽 빵점 이렇게 맞는데 왜 맞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짜증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도 왜 화살이 안 맞는 거야? 라는 게 숙소까지 가져가고 그게 그 다음날까지 이어지니까 그 슬럼프가 정말 땅을 파고 지하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민한 제가 뭐로 해결을 했냐면요. 제가 그때 후배가 온라인 게임을 하더라고요. 온라인 게임을 하는데 거기서 사냥꾼이 활을 쏘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야 이게 뭐야 너무 재밌겠다 이랬는데 그 온라인 게임을 언니 해볼래요? 라고 하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그 순간만큼은 양궁을 잊더라고요. 훈련할 때는 훈련에 집중하고 그리고 훈련 이후에는 내가 모든 거를 잊어버릴 수 있는 그 힘든 과정을 잊어버릴 수 있는 뭔가 하나 취미 생활을 갖고 있으면 그 스트레스는 금방금방 풀립니다. 그래야만이 또 도전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또 반복적인 생활을 하면서 목표에 다다를 수가 있죠. 양궁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양궁 강국인이 무조건 이기겠다는 말을 들으면 짜증나요. 맞아요. 저도 한 번씩 짜증나지만 짜증나는 건 짜증나는 대로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고 금메달을 따면 누구의 영광일까요? 저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마음으로 듣고 그냥 버리는 게 좋겠죠. 시력은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운동할 때는 1.5, 1.5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노화돼서 1.2, 1.0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맞아요. 주소도 정확히 적으셨는데 집중력 향상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집중력 향상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체력이 가장 중요해요. 체력이 떨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활을 쏘고 나서 저희는
체력 훈련을 할 때 항상 고무줄을 끼고 했어요. 제가 활 시위, 이 당기는 시위를 초등학교 때 16파운드로 한다면 저는 44파운드를 당겼거든요. 거기에 고무줄을 껴서 48파운드, 6파운드 정도 만들어서 당기기를 해야 저의 팔의 체력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체력이 있어야만이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가로등을 바라보면서 당기기 연습을 한다거나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저의 루틴을 생각을 하는 거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보통 심리 훈련을 많이 하는데요. 그게 집중력을 요하는데 가장 중요한 만의 루틴을 갖고 있죠. 양궁할 때 왜 줄을 입에다 붙여서 쏘는지 정말 중요하죠. 왜 선수들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양궁은 핸들, 이 활, 그리고 현줄이 있죠. 이 현줄이 이렇게 수평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입술과 코에 대야 수평이에요. 그런데 귀 뒤로 국궁처럼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틀어지겠죠. 이렇게 틀어지면 양궁 화살도 저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궁은 활과 현줄과 시위가 입술에 정확히 돼야 일정하게 되기 위한 운동, 감각 운동이고 일정한 슈팅의 운동이기 때문에 코와 입술에 되는 겁니다. 활을 쏠 때 어디를 보고 쏘는 거예요? 관역을 보고 쏴야죠. 양궁은 70m든 60m든 50m든 표적지의 가운데 노란색 X10을 조준을 하고 쏘는 거고요. 양궁은 국궁과 달리 현대식 양궁이기 때문에 조준기에 사이드핀이 있어요. 핸들에 붙어 있죠. 이 사이드핀을 오른쪽 눈으로 노란 데에 조준하는 겁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연금 몇 세 때까지 받나요? 죽을 때까지 받는데요. 전 죽을 때까지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궁 선수 되세요. 그러면서 금메달 따서 저처럼 효도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2개 정도만 할까 봐요. 리더는 이건 꼭 갖춰야 한다 하는 걸 딱 하나만 꼽으라면 무엇을 고를 건가요? 맞아요. 저는 어딘가에 누군가는 리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여러분들 많이 봤죠? 수파. 예, 그것도 볼 때도 그 리더분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리더분들은 팀의 어떠한 의견을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의견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내 팀원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고 내 의견이 맞는 게 아니라 팀원의 의견도 거기에 조합해서 다 같이 모든 의견이 어우러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의 작전이 있다면 그 작전에 대한 여러 수용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들판처럼 넓은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이 저는 큰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좀 부리면 안 되겠죠. 욕심을 좀 마음을 내려놓고 큰 마음을 가져야 저는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빈 후드런가? 어쨌든 화살을 맞히는 거 맞아요. 로빈 후드 에로우라고 하죠. 저도 이번에 안산 선수도 그렇게 했습니다. 도쿄 올림픽에서. 근데 저는 멕시코 콜롬비아에서 제가 한번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요. 저의 이름을 쳐보면 나오는데요. 화살 위에 화살을 꽂는 걸 로빈 에로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은 대부분 훈련 현장 상황에서는 좀 나오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70m에서 화살이 좀 집중력 있게 맞다 보니까 그러면 선수들은 그게 어떠한 환경에서 그렇죠. 안산 선수처럼 올림픽에서 시합하고 있는데 나오면 그거는 이제 기사화되니까 대박 나는 거고 저도 연습 상황이었지만 콜롬비아에서 월드컵 시즌에 이제 월드컵 상황에서 제가 10점에서 그것도 제 화살을 찍었기 때문에 기사화되는데요. 보통 선수들은 훈련 과정에서 나온다면 앞에 화살은 깨졌기 때문에 뒤에 화살은 바로 빼버리고 앞에 건 버리고 바로 훈련에 임하는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들이 볼 땐 대단하죠. 저희도 쏠 때 이거 10점 맞은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로빈 에로우가 됐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가서 보면 우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양궁 코치님들에게 한마디? 저도 이런 말을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저는 코치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실업팀까지 오면서 양궁의 길을 쭉 걸어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르침을 주실 때 저는 항상 불만을 가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뒤늦게 깨달음으로 되면서 그 지도자에게 되게 신뢰하게 되고 그 지도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는데요. 가장 현장에서 불안하고 욕심이 나는 거는 넌 지도자보단 선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발사선에서 활을 쏠 때 조금 부족하더라도 너 잘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늘 품어주는 그런 지도자가 됐으면
그리고 저처럼 부상이 왔을 때 그 부상을 이겨내는 건 선수 혼자만의 길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도자와 함께 큰 마음가짐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팀이 너무 잘하면 불안감 때문에 쏠 때 힘드세요? 당연하죠. 저 보셨잖아요.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 중국 선수 저희가 10점 쏘면 중국 선수도 10점 쐈잖아요. 얼마나 손발이 떨리나 몰라요. 그리고 긴장되고 저 모든 신을 다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겨내는 것도 훈련 과정에서 배웠고 그것도 극복해내야만이 금메달을 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극복해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께 한마디 하고 저희가 마무리를 할까 봐요. 저희 부모님께 저는 항상 저희 부모님이 멘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간중간에 저희 부모님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저를 믿고 저에게 양궁을 계속 쭉 할 수 있게 저를 믿고 기다려주시고 성공할 수 있게 큰 힘을 주시고 의지할 수 있게 저에게 항상 화이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양궁을 그만둠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상을 잘 이겨내게끔 도와주시고 또 양궁 클럽을 운영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나 자신감이 좀 떨어졌을 때 제가 다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저의 항상 원동력이 돼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효도하는 유연정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메시지 하나씩은 꼭 가슴에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응원하는 주연정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꿈을 키워라 라는 주제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주연정 감독님의 강연은 모두 마치고 집에서 맛있는 저녁 식사하신 후에 저희 조금 있다가 7시에 만나도록 해요. 꼭이요. 안녕!